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의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이 소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고 동네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조용필이었습니다. 조용필이 자란 집안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음악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아버지의 말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충고였죠. 하지만 어린 조용필의 가슴속에는 이미 음악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몰래 기타를 들고 연습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경동고등학교에 진학한 조용필은 본격적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만든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무대 위에서 느끼는 짜릿함과 관객들의 환호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때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용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애트킨즈라는 밴드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화이브 핑거스, 조용필과 그림자 등의 밴드를 거치며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8군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인들에게는 최고의 수련장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미군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려면 온갖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했거든요. 미8군 무대에서의 생활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필은 훗날 이 시절을 회상하며 에미얼군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의 기초를 닦은 곳이라고 말했어요. 백인 미군들이 좋아하는 컨트리 음악부터 흑인 미군들이 즐기는 소울과 리듬앤블루스, 라틴의 미군들을 위한 살사와 mambo까지 그는 모든 장르를 섭렵해야 했습니다. 비틀스의 경쾌한 팝록부터 롤링스톤스의 거친 로큰롤, 제임스 브라운의 펑키한 소울, 몽키스의 경쾌한 팝송까지 관객들의 신청곡을 받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무대에 서야 했고 공연이 끝나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허기진 배를 라면 한 그릇으로 달래며 다음 날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무대 위에만 서면 다시 힘이 솟아났죠.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그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조용필은 프로 음악인으로 거듭났어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 완벽한 라이브 실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75년 조용필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으로 솔로 가수로 데뷔한 것이죠. 이 노래는 원래 최치수라는 가수가 먼저 불렀던 곡이었는데 조용필이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군 복무 중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아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 이 모든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다방과 술집, 거리 어디를 가도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부산항은 전쟁의 상처와 이별의 아픔,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공존하는 장소였으니까요. 조용필의 애절한 목소리는 그런 감정들을 완벽하게 표현해냈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곡의 성공으로 조용필은 단숨에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고 싶었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었죠. 그렇게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당시 연예계를 강타한 대마초 파동에 그도 연루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동료 연예인의 자백이었어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이어졌고 조용필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수일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미해 10군 시절 단 한 번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체혈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가혹했어요. 정부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조용필을 포함한 여러 연예인들이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창 인기를 누리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죠. 조용필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것,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았어요. 약 2년간 이어진 활동 정지 기간 동안 조용필은 극심한 좌절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팬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방 안에 틀어박혀 기타만 붙들고 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그리웠고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었어요. 기타를 잡고 작곡을 하면서 그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리라. 그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79년 활동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해금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건 아닐까? 다시 무대에 서도 예전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음악인들과 함께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를 결성했어요. 이 밴드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좌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탄생이 아니겠냐는 뜻이었죠. 1980년 조용필은 위대한 탄생과 함께 정규 1집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창밖의 여자였어요. 이 곡은 활동 정지 기간 동안 그가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담아낸 노래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여자의 모습은 사실 무대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죠. 진솔한 감정 표현과 독특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어요.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를 더욱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첫 컴백 무대에 선 조용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그는 훗날 고백했죠. 창밖의 여자는 데뷔 초기의 성공을 뛰어넘는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조용필은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 일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좌절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음악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대는 조용필의 전성기였어요. 그는 마치 분수처럼 끊임없이 히트곡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곡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단발머리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는 당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단발머리 헤어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죠. 여성들도 점점 더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단발머리는 그런 시대상을 상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조용필은 이런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단발머리는 밝고 경쾌한 리듬에 세련된 가사가 어우러진 곡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이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당시 대학가와 다방에서는 이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단발머리를 한 여성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곡의 성공은 조용필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읽고 표현할 줄 아는 예술가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친구여는 또 다른 명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조용필이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만든 곡이에요. 미군 무대에서 함께 연주하던 동료들,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던 친구들, 그리고 활동 정지 기간 동안에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절절한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듣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중년의 남성들에게 이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꿈을 꾸던 친구들, 세월이 흐르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친구들을 떠올리게 만들었거든요. 친구여, 내게 남은 희망이여 라는 가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노래는 세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우정의 소중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고추 잠자리라는 곡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노래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곡이었어요. 시골 들판을 날아다니던 고추 잠자리,
그 빨간 날개를 보며 신기해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것들이 노래 속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옛 풍경들이 사라져가던 시기에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고향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특히 시골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논밭을 뛰어다니며 잠자리를 잡던 기억, 가을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열매를 따먹던 시절, 그런 추억들이 조용필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복받쳐 올랐던 거죠. 하지만 조용필의 음악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곡은 아마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일 겁니다. 이 곡은 다른 노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렬한 록 사운드와 웅장한 편곡, 그리고 철학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이 노래는 조용필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인생의 도전과 좌절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의 표범에 빗댄 노래예요.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 험난한 산을 오르던 표범이 얼어붙은 차에 발견되었다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입니다. 왜 표범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요? 무엇을 찾아 그토록 힘든 여정을 떠났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곡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조용필은 이 표범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을 거예요. 1977년의 좌절, 2년간의 암흑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처절한 노력, 이 모든 과정이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표범의 여정과 닮아 있었죠. 하지만 이 노래는 단순히 좌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도전에 관한 노래였어요. 비록 표범은 얼어붙었지만 그는 끝까지 정상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나도 끝까지 나의 길을 가리라. 이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힘있는 보컬과 장대한 편곡은 그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했죠. 이 곡은 단순한 가요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한국 록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라는 곡도 있었어요. 이 노래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필은 이 곡에서도 독특한 시도를 했어요. 클래식한 느낌과 현대적인 팝 사운드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것이죠. 신비롭고 몽환적인 멜로디는 듣는 사람을 마치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모나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알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알듯 말듯 한 여인의 마음,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거리감, 이런 감정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 곡 역시 큰 사랑을 받았고 조용필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조용필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다룬 곡들을 발표했어요. 트로트부터 록, 팝, 포크에 이르기까지 그는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대중의 반응이 미지근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조용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야말로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의 이런 자세는 많은 후배 음악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안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험을 감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조용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조용필은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잠실 주경기장에서의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수가 대형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만 명이나 되는 관객을 과연 모을 수 있을까? 거대한 야외 공간에서 어떻게 음악적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해냈어요. 1989년 첫 잠실 콘서트는 국내 최초의 대형 스타디움 콘서트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잠실 주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조용필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특히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를 때의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떼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그날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조용필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잠실 콘서트를 열었어요. 1996년에는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날은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보통 이런 날씨면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조용필은 무대에 섰고 놀랍게도 관객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사람들은 우비도 쓰지 않은 채 조용필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용필도 눈물을 흘렸죠. 이런 사랑과 헌신을 받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의 콘서트는 폭우 속에서도 진행된 전설적인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2003년에는 35주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1979년 재기할 때 함께했던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이 다시 무대에 모인 것이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우정과 음악적 교감은 여전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무대는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신세대와 구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은 음악이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45주년 콘서트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조용필이 신곡 헬로우를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63세였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죠. 이 콘서트에서는 최신 LED 기술을 활용한 화려한 무대의 연출이 선보여졌고 꿈이라는 곡을 부를 때는 전 관객이 하나가 되어 대합창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은 그야말로 장엄했어요. 2018년 50주년 콘서트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음악 활동을 이어온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으니까요. 이날 콘서트에서는 조용필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는 헌정 영상이 상영되었고 전 국민 가수라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어요. 첨단 LED와 홀로그램 기술을 동원한 무대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용필은 여전히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고 관객들은 그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2023년에는 55주년 콘서트가 열렸어요. 이 공연은 잠실 주경기장 재개관 전 마지막 대형 콘서트였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조용필은 여전히 무대를 장악했고 모든 공연이 매진을 기록했죠. 젊은 세대부터 그와 동년배인 시니어 세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용필이 진정한 국민 가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잠실 주경기장에서의 이 7회 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의 횟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역사였어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34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용필은 변함없이 대중과 소통했고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땀을 흘리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나이를 초월한 열정의 상징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매 공연마다 조용필이 보여준 성실함이었어요. 그는 결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고 무대 연출을 개선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리허설에 임하는 그의 자세는 데뷔 초의 신인처럼 진지했다고 합니다. 동료 음악인들은 조용필을 보면 왜 그가 정상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가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죠. 잠실 콘서트의 또 다른 특징은 관객과의 교감이었습니다. 조용필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며 노래했어요. 관객들 역시 단순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하나가 되었죠. 이런 일체감은 작은 공연장에서는 느낄 수 있지만 수만 명이 모인 대형 스타디움에서 만들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용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객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들은 것 이상의 경험을 한 것이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수만 명과 하나가 되는 경험.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고 어떤 이들은 옛 친구들과 재회하는 자리로 콘서트를 택했어요. 조용필의 음악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추억을 만들고 삶의 기쁨을 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조용필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어요.
무대에서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려면 건강한 몸과 정신이 필수적이니까요. 조용필의 자기관리는 거의 수도자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소식 쇼스, 즉 적게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아침은 반드시 먹되 소량으로, 점심과 저녁도 배부르게 먹지 않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원칙을 지켰죠. 간식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달콤한 과자나 음료에 유혹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목 건강을 위해서였죠. 가수에게 목은 가장 중요한 악기예요. 조용필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썼어요. 찬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았고 항상 따뜻한 차를 가까이 했습니다. 특히 꿀을 즐겨 먹었는데 꿀이 목에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55세에 담배를 끊은 일이에요. 사실 조용필은 한때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작업을 할 때 담배에 의존하곤 했죠. 하지만 목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오랜 세월 피워온 담배를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강한 의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특히 공연을 앞두고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한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한두 잔 정도만 마셨을 뿐이에요. 이런 절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예계는 술자리가 많은 곳이고 동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조용필은 자신의 원칙을 지켰어요.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했음.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을 즐겼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으로 새로운 곡을 구상하기도 하고 가사를 떠올리기도 했죠. 산책은 그에게 운동이자 동시에 창작의 시간이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조용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곡으로 풀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멜로디를 만들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곤 했어요. 또 독서도 즐겼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조용필은 70대에도 여전히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둘에서 3시간씩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힘들지 않았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매일매일 절제하고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조용필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특히 같은 세대의 시니어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저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준 것이죠.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필의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의 사생활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이야기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조용필은 2번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4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음악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가정 생활에 소홀해졌고 결국 2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죠. 이 일은 조용필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2번째 결혼에서는 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번째 부인과는 사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한동안 조용필은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무대에 서는 것조차 힘들었고 음악을 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했죠. 2번의 결혼 모두에서 자녀는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필에게는 음악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의 가족이 되어주었죠. 특히 감동적인 것은 2번째 부인의 유산을 처리한 방식이었어요. 조용필은 부인이 남긴 재산을 모두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에 기부했습니다.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쓴 것이죠.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필에게 가장 큰 정서적 버팀목이 된 것은 어머니였어요. 어린 시절 음악을 반대하던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조용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용필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를 때면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픔도 있었지만 그 경험들은 조용필의 음악을 더욱 깊고 진솔하게 만들었어요. 사랑과 이별, 외로움과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직접 겪었기에 노래에 담긴 감정이 더욱 진실하게 느껴졌던 거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용필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 외로움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어요. 밤늦게 혼자 기타를 치며 곡을 만들 때 그는 가장 솔직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자신에게도 치유가 되었죠. 음악이 그에게는 가족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음악 활동을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중의 취향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가수들이 계속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조용필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어요. 조용필은 결코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앨범을 내고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젊은 음악인들과 협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2013년 발표한 헬로우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가수가 이런 음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젊은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면서 조용필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보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젊은 친구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그를 계속 젊게 만들었죠. 음악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둘째는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이었습니다. 조용필은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SNS 시대가 열리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어요. 공식 채널을 통해 과거의 명곡들을 공유하고 콘서트 영상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팬들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콘서트에서 조용필은 항상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그 진심이 팬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조용필을 사랑했습니다. 셋째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조용필에게 음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음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했고 무대에 서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리허설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십 년을 불러온 노래라도 매번 새롭게 접근했고 더 나은 표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관객들이 더 감동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죠. 넷째는 건강관리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용필의 자기관리는 철저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가수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은퇴하는 것을 봐왔기에 그는 더욱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70대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죠. 다섯째는 겸손함이었어요. 조용필은 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가수들을 존중했고 동료 음악인들과 평등하게 대했어요. 스태프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죠. 한 일화가 있어요. 한 젊은 가수가 조용필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그는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위해 시간을 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야. 우리 함께 좋은 음악 만들어가자. 이런 겸손함이 조용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의 노래는 기쁠 때 함께 부르는 노래였고 슬플 때 위로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 가족들과 함께할 때, 혼자 있을 때 언제나 조용필의 노래가 함께했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조용필의 음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의 청춘과 함께했던 노래들이었으니까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면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친구여를 들으면 오래된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단발머리는 첫사랑을 생각나게 했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힘들었던 시절을 극복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죠. 조용필의 노래는 또한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손자, 손녀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었거든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조용필의 노래를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 세대 간의 강역이 좁혀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용필은 또한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카네기홀에서 단독 공연을 한 것은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며 그는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감동은 국경을 넘어섰죠. 일본에서의 활동도 의미가 깊었어요. 조용필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던 시기에도 음악으로 두 나라의 사람들을 연결했던 거죠. 그의 음악을 통해 일본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후에 한류 열풍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조용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것은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여정이었어요. 1950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그 시대의 아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1970년대 미팔군 무대에서 서양 음악을 배우던 시절, 그것은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전성기는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때와 맞물려 있었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고 조용필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어요. 조용필의 음악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1977년의 좌절에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메시지였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는 노래했어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식적이지 않았고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죠. 이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겸손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던 조용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줬어요. 끈기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끝까지 음악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진정한 대가가 될 수 있었죠. 무엇을 하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조용필의 영향력은 음악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콘서트 문화를 정착시켰고 가수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으며 대중음악이 진지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 이전에는 대중가요를 단순한 오락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용필은 대중음악도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후배 음악인들에게 미친 영향도 엄청났어요. 수많은 가수들이 조용필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다양성, 무대 장악력,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후배들에게는 배울 점이었죠.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고 그를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대를 초월한 영향력이었어요. 조용필과 같은 세대의 가수들뿐만 아니라 훨씬 젊은 세대의 음악인들도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이돌 가수들도 조용필의 노래를 커버하고 그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이것은 조용필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용필은 또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부인의 유산을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크고 작은 기부를 많이 했어요.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죠. 이런 선행은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특히 젊은 음악인들을 후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조언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죠. 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필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균형이었어요. 음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건강을 챙겼고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생활을 지켰고 돈을 벌면서도 나눔을 실천했죠. 이런 균형 잡힌 삶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조용필은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70대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많은 시니어들이 조용필을 보며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말을 거부하고 계속 무대에 서는 조용필의 모습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 말이죠. 건강을 관리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며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조용필은 증명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완벽주의였어요. 그는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항상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 완벽을 추구했죠. 이런 자세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용필과 작업하면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가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녹음실에서 조용필은 한 소절, 한 음을 위해 수십 번씩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재녹음을 요청했죠.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객들은 최고를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카야노 무대 연출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조명 하나, 음향 하나까지 직접 체크했습니다. 리허설은 본 공연만큼이나 진지했고 때로는 더 오래 걸리기도 했죠.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공연이었기에 관객들은 항상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이런 완벽주의는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고 누구보다 늦게 떠났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함께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조용필의 음악적 유산은 앨범과 공연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개척한 길, 그가 보여준 태도, 그가 전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한국 대중음악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후배 음악인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고 대중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왕 그 왕이라는 칭호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조용필은 진정으로 그 칭호에 걸맞은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 이상의 것들, 음악에 대한 헌신, 대중에 대한 존중, 끊임없는 도전, 겸손한 자세,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용필 본인은 그 칭호를 편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가왕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칭호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했을 테니까요. 이런 자세가 그를 진정한 가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조용필은 여전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공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은퇴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 노래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관객들 앞에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말에는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죠. 이런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지탱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불릴 것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인, 단발머리, 친구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 노래들은 이미 고전이 되었고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명곡이 되었어요. 1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이 노래들을 부르며 조용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족적은 음악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좌절에서 일어선 불굴의 의지, 5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끈기,
70대에도 여전히 도전하는 열정.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음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필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했어요.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한국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성공이었고 한국인 모두의 자랑이었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조용필은 자신들의 청춘과 함께했던 친구 같은 존재예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납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든 것이 조용필의 노래와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이자 추억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용필은 레전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모두가 아는 가수, 모두가 좋아하는 가수니까요. 젊은이들도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음악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조용필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조용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현실이 어려워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용필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77년의 좌절이 끝이 아니었듯이 인생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필은 70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젊음입니다. 넷째, 건강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조용필의 철저한 자기관리는 그가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섯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여섯째, 진실함의 가치입니다. 조용필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째, 나눔의 정신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조용필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조용필의 음악 인생 50년은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열정과 도전, 좌절과 극복, 사랑과 상실, 성공과 겸손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며 희망을 줍니다. 1950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대마초 파동으로 인한 좌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악에 대한 사랑과 무대에 대한 열정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되었고 후배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으며 대중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며 삶의 기쁨을 더하는 역할을 했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서는 조용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조용필,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문화 아이콘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예술가였으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거장이었어요. 가왕이라는 칭호는 그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인간적 품격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용필의 노래는 계속 불릴 것이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가 남기는 유산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힘든 순간을 견디는 용기를 얻으며 어떤 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필의 음악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계속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그가 50년 넘게 음악의 길을 걸으며
몸소 보여준 이 메시지는 음악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왕 조용필. 그의 이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고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계속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필이라는 한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